오늘의 책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투게더, 그리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외로움과 그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왜 갑자기 외로움에 대한 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새삼스럽죠?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외로움은 필요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소속된 사람들에게서 고립되거나 버려졌거나 또는 단절됐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외로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외로움이라는 상태는 진정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또 공동체와의 친밀감, 신뢰, 그리고 애정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은 각각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외로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적 외로움 또는 정서적 외로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까운 친구나 애인, 즉 애정과 신뢰라는 깊은 상호 유대를 나눌 사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외로움 또는 사회적 외로움은 양질의 우정과 사회적 동료애 또 지지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체적 외로움은 목적 의식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인간은 외롭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는 다른 개념이 또 있습니다. 먼저 고립이 있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주관적인 감정인데 고립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혼자 있는 객관적이고도 물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드물면 더 쉽게 외로워질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고립은 외로움의 위험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불행함을 느끼게 하고 현재의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게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평화롭게 혼자 있는 상태 또는 자발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독은 외로움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고독이 편해지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아마도 현 시대의 문제적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먼저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5,500만 명이 넘는 성인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국 은퇴자 협회가 조사한 연구를 보면 45세 이상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중장년층 남성의 20%, 그리고 여성은 25%가 외롭다고 했고 호주는 25%,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3%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히키코모리가 있는데요. 이른바 사회적 은둔자라고 하죠. 이에 해당되는 성인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큰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로움을 느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러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따돌림 당하거나 왕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상호 증폭되면서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치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외로운 사람들은 우울증을 보이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들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증폭되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과 개인적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로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 동안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고 비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위험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약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50%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의학자들이 여러 번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치매, 우울증, 그리고 불안 등의 위험을 높이는 데 외로움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방치된 외로움은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약이나 수술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가? 이제부터는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본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본능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외로움과 관련해서는 전설적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카치오퍼 박사라고 하는데요. 그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단순한 감정이나 편리함 이상의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욕구는 수천 년간 이어진 인간의 진화에 뿌리를 둔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였다는 것이죠.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과도 같아서 표면은 파악했으나 계통 발생학적으로 너무 깊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고 신호로 진화해 왔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문장일 테죠. 인간은 무리 생활로 안전을 확보하고 부족이 번식하면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인류의 혁신을 높이고 종족의 창의성까지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다른 상대와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하죠. 특히 과거 인류는 하루 종일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했고 그 방식을 유난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혼자가 되는 경험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식과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바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 내성적이거나 업무지향적인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인간은 번영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자양분과 힘을 관계에서 찾습니다. 이 본능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고통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고통이 시작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왜 우리는 지금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오래 존재했겠으나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에게 경쟁 관계에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재산, 돈, 명예를 놓고 경쟁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화상으로 통화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식사는 배달해서 먹습니다. 혼잡한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쇼핑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의 결핍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변화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가족 네트워크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 로봇 친구가 있고 사이버 공간 게임은 아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노는 대신 혼자 방에 있게만 합니다. 그리고 발달하고 있는 SNS도 문제인데요. SNS에 더 많이 접속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것 같다. 혹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인 것 같지는 않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에 많이 접속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서로를 신경 쓰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퍼빙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문화는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우선 비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SNS 사용자들은 옷, 요리, 집, 자동차 등 세상에 관한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취, 그리고 승리, 기쁨을 공유하고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계속해서 열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비교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만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물, 직업, 활동, 잠재적 친구와 연인을 놓고 우리는 다양한 선택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기술이라는 것은 고독을 수여하는 능력 또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쉼없는 SNS의 존재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될 필요가 없고 혼자인 것처럼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독이 필요하고 고독의 유익함을 파고들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SNS는 이런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모습을 잘 감추고 다른 형태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분노, 소외, 슬픔,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 등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감정들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달라붙어 트라우마의 영향을 심화하고 고통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결국 상처, 두려움, 절망의 결과 그리고 괴로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면 밑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란 조건 뒤에 숨어 있는 외로움의 경향을 처음 알아차린 학자는 바로 1889년에 태어난 정신분석 전문의 프리다 프롬 라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폭력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요. 만년에 혼자가 되리라는 생각이나 동료들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맹렬히 화를 내거나 조롱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단 총기 난사범부터 연쇄살인범까지 강력 범죄자들의 배경을 조사해보면 외로움의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인 폭력은 외로움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외로움은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의존자들과 외로움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주 습관이 나빠지기 전부터 대부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끄러워서 남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관심과 우정을 갈망하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알코올 의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폭력, 마약, 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섹스, 심지어 일도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외로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미디어 주도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이상 중 하나는 바로 사회성이죠. 사회성을 갖춰야 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로 인해 더 외로워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원망하는 자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파멸적인 자기 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친절, 격려, 그리고 솔직함을 갖고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힘들었던 날, 나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걷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일찍 쉬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이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본능과 감정, 행동을 솔직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류의 고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창의성과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경주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독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독을 느낄 수 있다면
외로움을 느낄 겨를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만의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관계의 원은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유대감을 나누는 절친한 친구가 있고 가까운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연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유대감을 나누는 절친한 친구는 5명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중간층으로는 15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은 가끔 만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지인으로는 최대 500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른바 바깥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의 패친을 생각하면서 친구가 5,000명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패친 5,000명이 있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